한국도 북한과 같은 테러리스트의 피가 흐르는데 뭘 믿고 핵무기 개발을 찬성하겠습니까? 네덜란드 대학교의 한 강당에서 교수와 여학생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태로 경찰 출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일간지와 레딧에서 화제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제보자가 마지막에 한국 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린다고 하네요. 소피아도 이 영상을 시청한다고 하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해외 사연을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유트레이트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유트레이트에서 동아시아 관련 학문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셨던 분이거든요. 이 경험이 저를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게 만든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26살의 젊은 나이로 자원 입대하셨어요. 당시 네덜란드는 유엔군 소속으로 북한과 중공군의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원했죠. 할아버지는 네덜란드 왕립 육군 소속으로 미 제38 보병연대에 배속되어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서울 수복작전에 참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부대는 특히 혹독한 겨울 속 청천강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함으로 미군 지휘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중공군의 기습 공격으로 왼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지 않고 부산의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르셨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의 재건을 돕기 위해 1954년 중반까지 한국에 남아 민간 지원 활동에 참여하셨어요. 그때 한국인들과 나눈 깊은 교류는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죠. 할아버지는 제게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과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특히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유엔군을 형제처럼 대해준 한국인들의 정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 의료진과 민간인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이었다고 늘 감사해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만 들렸지만 성장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한국의 현대사와 그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그렇게 저는 학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석사 과정에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로 전문 분야를 좁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학업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과 핵 비확산 문제는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였어요. 특히 저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 정책과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중국에서 매우 유명하다는 국제안보 전문가가 우리 대학에 초빙되어 동아시아의 핵 안보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죠. 이 강연이 제 논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네덜란드와 유럽 전역에 큰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도했지만 중국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일부 기사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과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 특별 강연을 맡은 사람은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왕진 교수였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국제안보와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강연장에는 약 300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저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왕진 교수는 첫 인상부터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교수님은 군인 출신다운 당당한 체구와 위엄 있는 목소리로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안보 환경과 냉전 이후의 변화에 대해 학술적인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분석력과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며 열심히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강연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교수님의 어조와 내용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안보 정책과 군사력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중국의 군사력이 움직이기만 해도 한국은 단 1시간 만에 무너질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수님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연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귀를 의심했지만 계속해서 충격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강국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한국의 군사장비는 구식이고 병사들의 훈련 수준도 초라하죠. 특히 한국군의 지휘체계는 중국군의 현대적 지휘통제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만약 우리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은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전환하며 한국군의 열악한 장비와 훈련 상태를 보여주는 몇 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하지만 그 사진들은 매우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몇 장은 중국 군인들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은 항상 약자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국군은 지리산 전투에서 한국군을 완전히 제압했고 흥남철수 작전 때도 유엔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죠.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군사적 현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교수님은 제 손을 무시한 채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핵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 책임감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자신들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십니까? 핵무기는 고도의 과학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기술력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는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으로서 책임감 있게 핵무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핵을 가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북한과 동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같은 피가 흐르는 민족이니 언제든 통일을 구실로 핵무기를 테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방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즉시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적 진실을 위해서라도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강연장의 분위기가 팽팽해졌고 다른 학생들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마지못해 제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 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몇 가지 바로잡고 싶은 점이 있어요. 교수님이 언급하신 지리산 전투는 정규 전투가 아니라 유격전이었으며 중공군의 승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군과 북한군 패잔병들이 지리산 일대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유엔 문서에 남아 있어요. 교수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흥남철수 작전은 중공군의 승리가 아닙니다. 유엔군은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대피시키면서 전술적 철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이것을 중공군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의 심각한 왜곡입니다. 강연장 내의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노트북으로 즉시 사실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이들의 반응을 살피다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첨단 무기 체계와 우수한 훈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신의 무기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들은 최소 30년 전의 오래된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학술적 논의를 위한 적절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수님은 제 말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딸깍거리며 화면을 빠르게 넘기고는 갑자기 발표를 중단하고 제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학생 이름이 뭔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피아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네덜란드 시민이고 유트레이트 대학교 동아시아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생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시근거리며 말했어요. 학생은 분명 한국 정부나 한국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겠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한국을 편들 이유가 없지. 이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지만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떤 정부나 단체의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과 학문적 진실을 존중하는 학생으로서 오류를 지적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모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갑자기 핵무기 문제로 화제를 돌렸어요. 학생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인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옹호한단 말인가? 저는 이 질문이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임을 간파하고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저는 어떤 나라의 핵무기 개발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핵 비확산은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해요. 다만 교수님께서 중국의 핵보유는 정당화하면서 한국의 안보 고려는 완전히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시는 것 같아 지적한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연장 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학생들이 제 발언에 동조하는 눈치였지만 교수님은 더욱 격앙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학생이 뭘 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지.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후진국인지 알고 있나? 한국은 핵무기는커녕 자체 기술로 휴대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강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한국이 삼성, LG 같은 세계적인 전자기업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강연장 뒤쪽에서 한 학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갤럭시 스마트폰이 한국의 삼성전자 제품인데요. 이게 후진국 기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다른 학생도 발언했어요. 저는 네덜란드 공학부 학생인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의 발언은 기술적 사실과 완전히 맞지 않네요. 중국 교수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한국의 사회 문제로 화제를 돌렸어요. 한국은 겉으로만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위생관념도 부족해서 도시 곳곳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공중 화장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국 도시는 비만 조금 내리면 하수구가 넘쳐 물바다가 되는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들은 강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해졌고 학교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 교수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것은 학술 강연이지 개인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발언은 특정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도 일어나서 발언했어요. 저는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한국은 매우 청결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가진 나라였어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과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선진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요. 저도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OECD 회원국이자 G20 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UN 해비타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 중 하나로 선정되었어요. 교수님의 발언은 학술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 편견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교수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갑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그는 갑자기 자신의 노트북을 탁자에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 서양인들은 아시아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식인인 척하지 마.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지도에서 사라졌을 나라야. 그들이 핵을 가지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고. 그건 한국이 절대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트럼프는 미군 철수로 한국을 버리면서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고 비웃은 것뿐이야. 이 발언에 강연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쑥덕거렸고 몇몇 관계자들은 빠르게 강단으로 올라가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저는 중국 교수의 마지막 발언이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임을 지적하려 했지만 중국 교수가 갑자기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제 앞으로 나서서 저를 보호하려 했고 그때 장 교수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히 포인터는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순간 강연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죠. 누군가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국 교수는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강연장 앞쪽의 물병과 책들을 바닥에 던져댔어요. 학교 관계자가 그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중국 교수는 관계자의 가슴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한국의 스파이들이야. 중국의 위대함을 질투하는 서양의 개들. 몇몇 남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그를 제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교수는 한 학생의 팔을 세게 핥히고 다른 학생의 얼굴을 향해 펜으로 찌르려 했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은 재빨리 몸을 피했고 다른 학생들이 합세하여 중국 교수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약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강연장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한 후 교수에게 차분히 나가자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강제로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강연장에 남은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학 측 관계자가 나와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강연은 여기서 중단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들은 학생들에게 빠르게 귀가할 것을 권고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방금 목격한 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몇 한국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교수의 발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연이라는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곡되어 소개되는 것이 너무 비참하네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이런 허위 사실이 유럽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건은 오히려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저 교수의 과장되고 왜곡된 발언은 너무 명백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날 저녁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강연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었고 그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네덜란드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타임스는 중국 교수 유트레이트 대학에서 폭력 사태 일으켜 체포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암스테르담 데일리는 학술 강연장에서 벌어진 외교 스캔들, 중국 교수의 한국 비하 발언과 폭력적 행동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사관이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들은 교수의 개인적 견해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서도 교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네덜란드 미디어에 한국의 실제 모습을 알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어요. 사건 발생 3일 후 저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중국 교수의 발언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학술 토론의 범위를 넘어 인신공격과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갔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방송 이후 저는 몇몇 역사학자들과 국제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문적 진실을 지키려 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저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현대사회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 학문적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학위를 위한 연구를 넘어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식이 때로는 매우 표면적이거나 오래된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렇게 저는 석사 논문의 주제를 약간 수정하여 한국 전쟁의 역사적 재평가와 현대 한국의 안보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더 심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 사연이 한국의 몇몇 언론에 소개되면서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한국과 유럽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게 1년간의 연구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한 역사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네덜란드 군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만 알았지만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기념행사에 외할아버지를 대신해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행사장에서 만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은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한 노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을 그리워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의 기억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함께 나눈 인간적인 유대감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서울의 국제대학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동시에 참전 용사들의 구술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한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그들은 한국 전쟁과 유엔군 참전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기획 중인데 저에게 네덜란드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외할아버지와 그의 전우들이 경험한 한국 전쟁, 그리고 그 이후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고 해요. 특히 중국 교수 사건을 통해 느낀 역사 왜곡의 위험성과 정확한 역사인식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인들의 시각과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한국 전쟁과 유엔군 참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를 담고 싶은데 어떤 문구가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는 전쟁의 비극을 넘어 함께 만든 오늘의 평화 같은 문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역사적 진실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과 왜곡된 발언이 얼마나 큰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도전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유대를 만들어낸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네덜란드, 더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해 제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피아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중국인 교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맞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소피아의 행동은 정말 박수받을 만합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참전 경험을 기억하며 한국과 깊은 인연을 이어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사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리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피아가 언급한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에세이에 담길 여러분의 목소리가 한국과 네덜란드, 나아가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해외의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